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구조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저는 평소처럼 출동을 준비했습니다. 비는 쉴 새 없이 내리고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미끄러진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 왔습니다. 순간 하얀 불빛이 번쩍였고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건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뿐이었습니다. 귀에는 기계음이 울렸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언제나 밝고 따뜻한 사람, 제가 일해서 지쳐 돌아올 때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누군가 살아났잖아요 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녀가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괜찮아요 여보, 이겨낼 거예요, 그렇게 말해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눈을 돌려도 문이 열려도 유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 좀 불러줄 수 있을까요? 이름은 유나예요. 이 병원에서 일합니다.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잠시 후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나가면 꼭 전화를 걸어 조심히 다녀와요 라던 목소리가 귀에 선한데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힘으로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에 그대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 사고 소식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병실에 홀로 남아있자 기계음과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이 제 벗이었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와서 물었죠. 아내분 아직 연락 안 되네요. 혹시 다른 보호자 연락처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유나가 왜 오지 않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 불빛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나 깨어났어.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오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음을. 유나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하루, 이틀, 처음에는 곧 연락이 오겠지 싶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병실의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혁 씨, 유나 씨는 일주일째 무단결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제 친구 재훈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같은 병동에서 일하면서 제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동료였습니다.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을 사람인데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유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출장 교육이 잡혀서 연락이 늦었어요. 걱정 마요. 처음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으며 안도하려 했습니다. 그래, 출장이라면 그럴 수 있지. 병원에서 파견 교육도 자주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보내온 말투가 유나답지 않았습니다. 늘 길고 따뜻하게 말을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의 문장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출장 교육자 명단에 재훈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난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둘이 같이 간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된 걸까? 의심하는 나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쿡쿡 쑤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동료 한 명이 제게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혁 씨, 그 두 사람 요즘 같이 다녔어요. 병원에서도 좀 말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은 더 이상 회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거렸고 링거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쨍하게 박혔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재활하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결국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분이 도와주면 회복이 빠를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제게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원 준비를 하며 병원 로비를 나설 때 이상하게도 유나가 서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달려와 안아줄 것 같았죠. 하지만 밖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녀의 흔적도 재훈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퇴원하는 날 몸이 회복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보러 올 거라 믿었던 사람, 내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끝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여는 순간 코끝에 익숙한 향 대신 낯선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은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이지도 않은 텅 빈 선반, 서랍 위에는 컵 하나, 그리고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정리된 공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불 꺼진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유나?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가니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옷, 화장품, 결혼사진, 우리 둘이 함께 고른 커튼까지. 그녀의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돌아다니며 혹시 놓고 간 게 있나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몇 장이 남아 있었고 그 밑에 낯익은 휴대폰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나의 업무용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가 늘 들고 다니던, 병원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그 폰이 거기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엔 재훈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서로를 부르던 달콤한 호칭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들의 사진 파일에는 병원 근처 모텔 간판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볼수록 눈물이 나서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훨씬 깊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녀를 그리워했는데 그녀는 내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너희는 함께 있었던 거야? 입 밖으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못할 절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울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의 정민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던 손, 누군가를 살리던 눈빛,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 내가 믿었던 사람,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싸늘한 현실이 남았습니다. 그녀와 재훈, 그 두 사람이 남긴 상처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나의 휴대폰 속 사진과 메시지를 본 그날 이후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늘 어두웠고 가끔 TV 소리라도 틀어놔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재활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설마 유나일까? 아니겠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와 재훈, 둘은 나란히 서 있었고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친구 집을 찾아온 사람처럼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그 순간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해. 그러니까 이혼해줘. 그 말이 끝나자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재훈의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였던 여자가 내 친구였던 놈과 손을 잡고 이혼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나는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그게 네가 말하던 의리야?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아, 감정은 죄가 아니야. 우린 그저 솔직해지기로 한 것뿐이야. 재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형, 미안해. 하지만 이건 막을 수 없었어.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잖아.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죄책감조차 없다는 걸. 내가 병원에서 죽어가던 그 시간에도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걸요. 내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유나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담담한 얼굴로 바뀌었죠. 좋아. 감정은 법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건 유나의 옛 휴대폰.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백 개의 문자, 수십 장의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불륜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깁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유나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을 느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입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나, 위자료 3억 원 배상, 재훈, 접근 금지 명령. 법적으로는 내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가는 그들의 표정을 본 순간 승리의 기분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 하나 덜어낸 사람처럼,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요. 그날 나는 법원 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몸의 통증도 세상의 소리도 다 멀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한 자유, 그 대가가 어떤 건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혼 판결이 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유나도 재훈도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하얀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부서졌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재활만 잘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그때의 나는 회복 같은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 인생의 반이었던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 그 둘이 한순간에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혼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파인 쇄골, 깊게 팬 눈 밑의 그림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그 사람들 말대로 끝나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보행기를 잡고 겨우 일어서던 그 첫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퇴직금과 남은 보험금으로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뿐인 공간. 그게 내 새로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병실에 기계음이 들리는 것 같았고 가끔은 유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배웠던 지식. 그걸 활용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홈 재활 컨설팅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죠. 처음엔 제대로 된 장비도 광고할 돈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하나,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처음 수강 신청자가 한 명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상담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몸이 나아지고 그들이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안에서도 조금씩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재활이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다. 하루하루가 싸움이었습니다. 절망과 의지 사이를 오가며 가끔은 유나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젠 그 감정마저 나를 삼켜버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버린다고 해서 내 삶까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환자 상담 기록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빛이 비칠 때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녀가,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홈재활 컨설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저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중풍 이후에 몸을 잘 못 써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나는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 10시간 넘게 상담을 하며 이걸 시스템화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컴퓨터를 붙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기분, 그게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점점 내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대면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해보고 싶어요 라고.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다. 그 이름을 정할 때 나는 내 인생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의 냄새, 차가운 형광등, 비 내리던 창문,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내가 다시 걸어 나왔던 순간을요. 회사를 차리고 나니 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직원 한 명 없는 1인 기업이었지만 나는 매일 전쟁터를 뛰어다니듯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서를 손에 쥐던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민혁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동안의 밤샘, 외로움, 그리고 상처까지도 다 이 한 줄의 서명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었어요. 이제 손가락이 움직여요.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도 버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 이 정도면 본인도 재활이 거의 완벽히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만의 길을 제대로 가보자. 밤에는 강의를 듣고 낮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아마 절망의 끝에서 다시 걸어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전직 응급구조사가 만든 혁신적 재활 플랫폼이라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살아난 것 같아. 내 삶이 다시 숨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만든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쯤엔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출근하자마자 회의와 미팅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숨막히도록 벅찼지만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해 봄, 우리는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0억.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때만큼 고맙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커졌습니다. 내 명함에는 대표이사 정민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졌고 언론에서는 나를 의료 혁신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하던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혁 대표님,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가 나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회사 대표 메일함엔 수백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버텨온 지난 세월이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회사는 연매출 100억 원을 넘기고 직원 수도 25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꿈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야근하는 직원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버텨온 나 자신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을 깨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늦은 시간, 낯선 번호. 무심코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 나야. 재훈이.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피가 쏠리고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게 몇 년 만이던가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하지만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내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시 그 이름이 날 불러내는 걸까?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회사 계획서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내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으려 애썼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느꼈던 분노, 배신, 절망, 모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호텔 카페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마. 이번엔 네가 흔들릴 차례가 아니야.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였습니다. 그곳은 예전 유나와 결혼식했던 곳 근처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말하던 기억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긴 주름과 단단해진 눈빛.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유나 그리고 재훈. 둘 다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피곤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다가오던 그가 아니라
어딘가 무너져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미녀가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7년 전 병실의 형광등, 텅 빈 집, 그리고 차가운 휴대폰의 기계음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겁게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 말에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 후회했어. 매일매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어. 그녀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근데 지금 많이 힘들어. 그제야 그들이 왜 나를 찾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빚이 산더미야. 집도 잃었고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도와줘. 한 번만.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법정에서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라며 웃던 얼굴들. 사랑이니까 괜찮다며 나를 버리고 떠나던 그들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삶은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가 필요해? 내가 묻자 재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 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나는 잠시 고개를 숙여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갚을 수는 있겠어? 형, 진짜 갚을게. 이자도 붙여서. 정말 마지막이야. 부탁이야. 유나는 울먹이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 나도 너희한테 부탁했었지. 한 번만 곁에 있어달라고. 그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그들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고 그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 이제는 나한테 기대지 말아줘.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활이야. 남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일어나는 거. 두 사람은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올 때 내 마음속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조용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너무도 맑았고 나는 그제야 진심으로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두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남아 잠을 설쳤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이제는 나를 잡아두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 회의 중에 직원 한 명이 놀란 얼굴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뉴스 보셨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 의료인 출신 부부 투자 사기 혐의로 검거. 기사에는 그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유나와 재훈. 그들은 내 이름을 도용해 투자 사기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제 회사와 협력 중이라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고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였습니다. 한순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여기까지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내 이름이 그 일에 엮였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나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 과거의 동료이자 저를 사칭한 사기범들입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기자들이 쏟아내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부끄러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말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내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속이 비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다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재활을 마친 사람처럼요. 그 후로 나는 회사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돈이나 명예보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수연, 미술치료사였습니다. 그녀는 사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치료하던 사람이었죠. 처음엔 업무 협력 관계로 만났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수연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민혁 씨는 아직 그 일을 잊지 못했죠?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품고 살아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재활이에요.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살을 키우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내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편했습니다. 그녀는 내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아주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은 복잡하지 않았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이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재활은 바로 지금부터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하얀 하늘 아래 가벼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정민혁의 재활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